과연 SBB 사태나 CS 사태 이게 K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개괄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문수 위원님. 네. 제가 보통 이게 할 때 보면 마지막에 요약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데 네. 이렇게 주셨어요. 연준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무슨 소리야 네. 신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들 하실 건데 어떤 의미로 나 지금 신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발간한 보고서 제목이었고요. 예. 그 더 글로리라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한 저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최근에 이런 그 경기 불황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황이나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냉기가 도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염두할 여지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워낙 유동성을 옥죄는 방향으로 이 자본시장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이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주가가 더 반응하는 경향들을 사실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뭐 연준의 발언들이라든지 혹은 뭐 SBB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유동성이 어쨌든 좀 풀릴 기현성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주가를 언더슈팅해 있던 과정에서 좀 일부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저희가 좀 이해할 여지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예로 뭐 최근 이제 연준 발언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뚫고 사실 그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걱정했었던 상황이 뭐 거짓말처럼 1,300원 위로 그렇죠. 올라섰죠. 예. 수출 주도주인 뭐 현대차나 기아 네.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건 수출 수익성 입장에서 상당히 좀 득이 되는 이슈고요. 그렇죠. 저희가 자동차 주가 네. 올해 상당히 좀 걱정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네. 뭐 환율이라든가 경기 위축에 따른 판매 감소 때문에 감익될 거라는 걱정이 사실은 주가를 그동안 좀 끌어내렸었던 네.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라든지 혹은 최근 이런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여지들은 또 소비 심리랑도 일정 부분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측면에서 사실은 뭐 주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린 그 연준하나 지금 되게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이제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주가 현대차와 네. 기아차의 흐름을 놓고 보면 기아차는 상당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네, 맞습니다. 현대차도 횡보를 하고 있지만 상단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맞습니다. 이게 밑바닥을 다지고 슈팅하려고 준비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장문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에 2005년인지 2006년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광고에 도요다가 이 친환경 자동차 광고를 처음 한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경쟁 모드는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뭐 EV 트렌드 코리아 2023, 또 인터배터리 2023 이런 전시회나 모임을 가졌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K 자동차의 친환경 기술력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한국 전기차에 대한 품질 경쟁력은 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유수의 자동차 전문지에서 최고의 네. 평점과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좀 더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온전히 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상황만 보더라도 네.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네. 그 오늘까지 개최를 했었던 말씀하셨던 EV 트렌드 코리아와 네. 인터배터리에서 다뤘었던 내용은 네. 이런 그 제품 전기차라고 하는 제품을 뛰어넘어서 이 전동화 시대로 전환됨에 따른 생태계 확장에 네.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느끼고 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넘어서서 네. 전동화 시장을 이제 흔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리딩하는 이제 국가로서의 역량 뭐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네. 혹은 배터리의 타입이라든지 혹은 차량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라든지 혹은 기존에 있는 배터리를
배터리를 활용해서 뭐 ESS 같이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으로서의 확장이라든지 네. 혹은 충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력망과 네. 연결을 하는 뭐 V2G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전기차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들에 대해 네.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에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왔습니다. 네. 저는 조금은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그 각 국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성격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각 국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시장이나 네. 혹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 판매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좀 상이하기 때문에 네. 대하는 전략 자체가 사실은 매한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이제 그 사이에서 벌어져 있는 격차들을 네. 사실 이제 하나의 바운더리로 묶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맞는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자국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폐쇄적인 그렇죠. 정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 안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구조로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협력을 요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조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기차나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각 국가 간의 어떤 뭐 연합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뭐 규모의 경제 효과나 시장을 타겟할 수 있는 전략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뭐 자율주행이나 뭐 커넥티드카와 같이 각 지역별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되는 뭐 정책적으로나 도로의 사정이나 운전 습관, 뭐 법률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뭐 지도 같은 경우도 오픈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사실 그 사업 안에서의 어떤 그 과점적인 성격, 독점적인 성격을 사실 개진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과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귀속되거나 그 좀 많은 지분을 투자한 업체들을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어찌 보면 네.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경우는 사실 뭐 특정한 기술적인 스탠다드, 물론 그 안에서의 허들은 있습니다. 뭐 네. IRA라든지 뭐 최근에 발표한 뭐 유럽의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벽들을 또 어떻게 잘 넘을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넘어선 다음을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뭐 기업이 원하는 이제 최고의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로 어떻게 보면 좀 모아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 간의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협력은 네. 특정 기업을 공동 투자해서 특정 지역을 타겟하는 형태로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네.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그러니까 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양적인 능력이 충분한 기업은 자기네들의 브랜드 생산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고요. 네. 상대적으로 양적으로는 좀 소극적이었고 혹은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업체들은 네. 그런 업체들로부터 플랫폼을 빌려 쓰거나 네. 혹은 플랫폼의 기술을 제휴하는 형태로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뭐 GM의 플랫폼을 빌려 쓰거나 네. 혹은 도요타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본 3사가 나눠 쓰거나 네. 하는 형태들은 향후에도 일정 구간 동안 과도기적인 구간 안에서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완전 전환된 이후에서는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기술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자동차 업체가 되게 좀 다급한 상황이에요. 배터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까요? 그런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배터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무장대한 비즈니스. 네. 자동차 업체는 사실 탈피하고 싶어합니다. 상당히 좀 그 자산을 좀 가볍게 하고 전략적으로는 좀 탄력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네. 사실 그 자동차 업체들의 전략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예. 자동차 업체이기보다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불리고 싶어하는 게 사실 대다수 완성차 업체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GM이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미국이나 유럽계 브랜드들은 네. 좀 신뢰할 만한 배터리 파트너십을 구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파나소닉 구할 수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를 구할 수 있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재화하는 방법과 자본 제휴를 하는 방법과 혹은 그냥 아웃소싱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현대차조차도 사실은 이제
아웃소싱만 해서는 자기네들의 판매 전략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자본 제휴를 향해서 이제 갈 건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겪는 아마 좀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배터리가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품질 이슈로 완성차 업체가 지고 가고 싶지 않을 텐데 네. 그거를 막대한 투자 비용까지 들이면서 그 리스크까지 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에는 배터리도 기술이 지금 성숙된 단계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비용들을 들어가면서 이 투자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완성차가 어디까지 이제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자기네들이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의 포커스는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걱정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업체들도 두루 대응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산 능력 안에서 다루는 이제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경우는 자사 물량만을 기본적으로 다루면서 이 캐펙스 투자라든지 고정비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 이것처럼 또 비효율적일 수는 그렇죠.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IRA라고 하는 이슈가 딱 터지고 뭐 유럽에서도 비슷한 이슈들을 끌고 나오면서 배터리 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물론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이 배터리와 관련된 전략들을 대하겠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 그 방향이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방향인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고요. 완성차 현대차가 어쨌든 2024년 하반기로 미국 공장 건설하는 걸 좀 당긴 상황입니다만 네. 배터리 공장 거보다 좀 더 뒤에 예정이 돼 있고 사실 그 전까지 어떤 형태로 회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네.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리스나 렌트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일단 좀 우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어찌 보면 이제 간을 보는 상황이고요. 1월달, 2월달 판매 데이터만 봐서는 뭐 IRA의 영향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판매 대수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좀 전략과 관련된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네, 멀게 저는 자동차 애널리스트니까 자동차 관점에서 조금 더 멀리 보면 그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있는 점이 이 배터리의 성능이 네. 과연 전기차의 품질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네. 장기 지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또 시험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 저희가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배터리 이 사용 시간이 얼마나 긴지가 되게 중요한 셀링 포인트였고 뭐 저희가 아이폰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일체형 배터리 일체형. 휴대폰이 처음 네. 나왔을 때, 나 이거 쓰다가 이 배터리 다 달면 네. 코드 들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사실 하면서 그렇죠. 썼지만 지금은 휴대폰 배터리 가지고서 이게 내가 사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자동차 업체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면 네. 배터리 자체의 품질 경쟁력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네. 이 자동차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전략적인 포커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전기차 찍어내야 되고 당장 환경 규제 달성해야 되고 네. 당장 미국에서 들어와서 생산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네. 배터리 업체들이 주도권을 좀 더 쥐고 있는 것처럼 연출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러한 그 배터리 기술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혹은 이제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궤도상 올라오게 된다면 네. 사실은 완성차 업체는 좀 더 다른 쪽에 전략적으로 몰입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예. 생각이 듭니다. 주가 궁금하실 테니까 주가 위주로 말씀을 좀 네. 드려야겠죠. 사실 작년 10월 이후 시장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동차 주가가 연초까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던 상황이고요. 당시에 올해를 이제 암울하게 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감익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네. 그 감익할 거라는 우려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율이 좋지 않았었고요, 당시. 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수요가 피크아웃 할 거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 공급 회복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급 과잉으로 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율 좋고요. 대기 수요 때문에 인센티브 적게 쓰면서 점유율 늘리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저평가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때까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완성차의 주가 레벨은 바닥이 계속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